저는 21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을 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었어요. 세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준아, 준혁, 준호.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나갔어요. 행상도 하고 식당 주방 보조도 했죠. 설거지며 청소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도 했어요. 손에 물집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지만 밤일까지 했어요. 부끄러운 짓은 해도 내 새끼들 배고픈 건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들 배고픈 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서 돈을 벌까 고민부터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은 해줘야 하고 숙제도 봐줘야 하고요.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첫째 준아가 공부를 잘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켜서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외비며 학원비며 정말 아껴가며 됐죠. 둘째 준혁이도 의대에 보내고 싶었어요. 막내 준호는 어려서부터 장사 수완이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저 도우면서 벌써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아이들 뒷바라지 했어요. 첫째 준하는 명문대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죠. 둘째 준혁이는 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되었어요. 막내 준호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프랜차이즈 식당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들들을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의사, 사업가라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성공할수록 저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아들들 가족이 해외여행 다닌 사진만 올라왔어요. 며느리들은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예쁜 카페 다닌 사진만 올렸습니다. 저한테는 안부 인사 한 번 없으면서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며느리들도 이쁘고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나 해서 달려가지만 대부분 광고 전화였어요. 아들들한테서 오는 연락은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칠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단톡방에는 여전히 며느리들 여행 사진만 올라왔습니다. 혼자서 분식집에 가서 김밥 하나 사서 먹고 칠순 생일을 보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뭔가 싶었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혼자구나 싶었어요. 칠순 생일 다음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자꾸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어제 먹은 김밥이 잘못됐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말기 췌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아마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한불안이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손주들 결혼도 못 봤는데 말이에요. 확실한가요? 죄송합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겠지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연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엄마가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겠죠. 화가 났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요. 내가 평생 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자식들이 정말 나를 엄마로 생각은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곳 사장님 김만복 씨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젊은 시절 사흘을 굶었을 때 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주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시죠.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도 제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명동에 있는 최춘식 사장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젊은 시절 급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분이에요. 사채업자지만 의리 있는 분입니다. 복희 누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춘식아, 나 좀 도와줘. 자식들 때문에 부탁이 있어. 두 분 다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병원 진단 얘기를 하면서 유산 정리를 해야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하시겠어요?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 새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날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첫째 준하부터 전화했죠. 엄마다.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잠깐만 시간 낼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빨리 말씀하세요. 정말 차갑더라고요.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이 많이 안 좋대. 유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준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엄마, 뭐라고요? 어디 아프세요? 췌장암이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하지만 유산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둘째 준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의사라서 그런지 좀 더 침착했지만 역시 유산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정확한 진단서 보여주세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게 해드릴게요. 막내 준호는 가장 당황했어요. 엄마, 진짜예요? 농담 아니죠? 엄마가 유산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척하다가 유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다음날 국밥집 사장님과 최춘식 씨가 집에 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현관 등 여러 곳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복희 누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진실을 알고 싶어.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틀 뒤 아들들이 모두 왔어요.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왔죠. 평소에는 명절에도 바쁘다면서 지들 식구끼리 해외여행 다니던 자식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첫째 며느리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엄마,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둘째 준혁이가 의사답게 물었습니다. 저는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강남에 건물도 있고 서초구에 땅도 있어. 그린벨트 해제되면 더 오를 예정이고.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그런 큰 재산이 있었어요? 막내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둘째 며느리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빠 보여서 말 안 했지. 어차피 다 너희들 줄 거였는데.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진하게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 예약 잡아드릴게요. 엄마, 좋은 의사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님,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에요. 카메라가 다 찍고 있으니까요.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19살 도연이는 군대 가기 전이라며 친구들하고만 연락하고 16살 지안이는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3살 은수와 8살 아린이는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될까? 강남 건물이면 수십억? 아니 100억? 200억은 될 텐데. 서초구 땅까지 있다니 노인네가 그런 걸 여지껏 감춰놓고 있어서 전혀 몰랐네. 모든 대화가 돈 얘기였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진짜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본색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몰래카메라에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들이 담겼어요. 첫째 며느리 경희는 둘째 며느리 지연이랑 주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까요? 글쎄요. 췌장암이면 오래 못 가겠죠. 그나저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나는 더했어요. 남편 준호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우리 애들 교육비 걱정 없겠어. 그러게 말이야. 진작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잘해주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거실에서 나눈 대화를 카메라가 다 찍었습니다. 형, 어머니 재산이 이 정도인 줄 알고 있었어. 준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나도 몰랐지. 그냥 가난하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준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 써두셨을까? 막내 준호가 물었어요. 아마 안 써두셨을 거야. 법정 상속으로 가겠지. 그럼 우리가 3등분하는 거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걱정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막내 며느리 유나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들, 어머님 오래 버티시면 관리비만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간병비, 병원비 생각하면 빨리 정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손주들은 어땠을까요? 더 심했어요. 대학생 도연이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가 강남에 건물 있대. 나 용돈 많이 받을 것 같아. 고등학생 지안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돈 상속받으며 나 유학 보내줄 거지? 은수와 아린이는 게임에만 빠져서 할머니가 아픈 것도 관심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어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니요. 돈만 있으면 되고 나는 빨리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둘째 준혁이가 의사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췌장암 말기면 보통 얼마나 살아? 글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참을 만하네. 참을 만하다니요. 제 목숨을 참을 만한 기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회한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이런 후레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쳤나 싶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싶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아이들로 키워서 미안했어요. 며칠 더 지나자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국밥집 사장님이 좋은 간병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젊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내 아이들보다는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간병인이 왔습니다. 30이 갓 넘은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은 서진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눈빛이 맑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자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진이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약 시간도 정확하게 챙겨주고 밥도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등도 주물러주고 발도 마사지해줬어요. 무엇보다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와도 금방 가버렸는데 진이는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줬어요. 할머님,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지. 혼자서 아들 셋을 혼자 키웠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힘든 일을 혼자 하셨어요? 진이는 제 얘기를 진짜로 관심 있게 들어줬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옛날 얘기하면 지겨워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님, 아드님들이 모두 성공하셨네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 자랑스럽지. 그런데 크고 나선 바빠서 연락도 없어. 지들이 잘나서 다 혼자 큰 줄 알지. 아이들이 클수록 부모 마음은 멀어지나 봐요. 그래도 할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진이는 자식들을 감싸주기까지 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서일까요? 며칠이 지나자 진이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마치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진이야, 너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덕분에 강하게 자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어요. 내 친자식도 이런 말을 안 해주는데 말이에요. 진이는 밤에도 옆방에서 자면서 제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기침이 심해서 부르면 바로 일어나서 물도 떠다 주고 등도 쓸어줬어요. 할머님,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네가 있어서 든든해.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 자식들은 병간호는커녕 얼굴도 자주 안 보이는데 남인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해주다니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진이가 정말 딸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진이 얼굴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진이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내 덕분에 좋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님 덕분에 가족 같은 느낌을 처음 느껴봐요. 가족 같은 느낌이라니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간병인이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안 와요. 이제 엄마를 돌볼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간병인이 있으니까 안심이네요. 준하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가끔씩만 들를게요. 준혁이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차이가 확연했어요. 진이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내 친아들들은 간병인이 있다고 더 멀어지다니요. 진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실망한 마음도 진이가 달래줬어요. 할머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드님 세 분도 할머님을 사랑해요.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그럴까? 네, 분명히 그래요. 저는 할머님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어머니라는 걸 느껴요. 진이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이를 부르는데 대답이 없길래 제가 문을 열고 진이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에 특별한 점이 보였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큰 점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방울 모양 점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막내딸 준이의 왼쪽 어깨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진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진이가 깜짝 놀라며 옷을 입었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야, 미안해. 문을 잘못 열었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점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점이 생각났어요. 제 막내딸 준이는 5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준이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준이 왼쪽 어깨에 있던 물방울 모양 점이 특징이었거든요. 정말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본 적이 없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이야,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네, 5살 때부터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았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부모님이랑 헤어지게 됐는지 아니?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이가 제 막내딸 준이였던 거예요. 진이야, 너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어.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진이 몰래 진이의 칫솔과 제 칫솔을 검사체로 맡겼죠. 그리고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복희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인가요?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친딸이 맞아요. 그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진이가 제 딸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진이를 불렀습니다. 진이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님. 앉아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검사 결과지를 진이에게 보여줬어요. 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잃어버린 막내딸이었어. 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7년 전에 시장에서 잃어버린 내 막내딸 준이가 바로 너야. 그때부터 둘 다 울기 시작했어요. 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습니다. 준이야, 정말 내 딸이구나. 엄마. 27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내 딸이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말이에요. 엄마,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진짜 가족이 어디 있는지요. 미안해, 준이야. 엄마가 잘못해서 너를 잃어버렸어.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진이가 저를 돌보러 온 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았어요. 혈육이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편안했거든요. 엄마, 그럼 저한테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셋이나 있어. 모두 성공했어. 하지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데 아들들은 돈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준이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아들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몰래카메라에 찍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진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정말 그랬어요? 그래, 다 녹화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계획을 세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아들들의 진짜 모습을 다 확인했고 잃어버린 딸도 찾았어요. 이제 진실을 폭로할 시간이었습니다. 준이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을 모두 불러서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준이야.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 오빠들이 많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충격받아야지. 내가 받은 충격에 비할 바겠니? 다음날 아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아야, 엄마야.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유산 분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다들 와줘. 역시나 유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못 간다던 자식들이 말이에요. 이틀 뒤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 셋, 손주 넷까지 모두 왔어요. 오랜만에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첫째 며느리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누구예요? 둘째 며느리 지연이 준이를 보며 물었어요. 아, 이 아이는 진이라고 해. 나를 잘 돌봐주고 있어. 준이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제 친딸인 줄 몰랐어요. 자, 모두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유산 분배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 무슨 조사요? 준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너희들 모습을 다 찍어봤지. 그 순간 모든 사람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직접 보여줄게. 텔레비전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주방에서 나눈 대화가 나왔어요. 형님, 어머님이 언제까지 버티실까요? 췌장암이면 오래 못 가겠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어머님, 이건. 경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더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어머님, 오래 버티시면 관리비만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요. 빨리 정리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에는 아들들 대화가 나왔어요. 형, 어머니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있었어? 유언장은 써두셨을까? 법정 상속으로 가겠지. 우리가 3등분 하는 거네.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손주들 모습도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 지안이가 유학 보내달라고 하는 모습까지요. 이게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더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준아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다 들었어. 그리고 준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너희들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아이는 진이가 아니라 준이야. 너희들 막내 여동생이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27년 전에 잃어버린 너희 막내 여동생이야.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간병인으로 온 사람이 잃어버린 막내딸이었다니요. 그동안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돌봤는지 알아? 밤낮 없이 정성스럽게 돌봐줬어. 친자식인 너희들도 못하는 걸 이 아이가 다 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준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진심이란다. 너희들은 그걸 몰랐어. 준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항의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가 친아들인데요. 준아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진짜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유나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해봐라. 여기 있다. 틀림없는 내 딸이야.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돈 얘기만 하고 빨리 죽기만 기다렸잖아.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지금 와서 뭘 용서해달라는 거니? 이미 다 늦었어.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40년 동안 말이야. 며느리들은 더 노골적으로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들, 저는 엄마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빠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준이야. 너만이 진짜 사람으로 엄마로 대해줬어. 이 재산은 당연히 내 거야. 그때 첫째 손자 도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은 할머니가 아파도 게임만 했잖아. 관심도 없었고. 옆집 개가 아프다고 해도 너희들처럼은 안 할 거다. 인정머리 없는 것들. 지안이도 울면서 빌었어요. 할머니, 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국밥집 사장님과 최춘식 씨도 와서 증인이 되어줬어요.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복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딸 이준희에게 상속한다. 아들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준하가 검사답게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그럼 난 니들이 내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다른 수를 쓸 거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준이가 병상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준이야. 네가 있어서 든든해. 엄마, 오빠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착한 준이는 끝까지 형들을 걱정했어요. 아니야. 그들은 돈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너만이 진짜 나를 사랑해줬어. 엄마. 준이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진심이란다. 네가 보여준 그 마음 말이야. 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준이와 함께 따뜻한 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준이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오빠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찾아오면 용서해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새벽녘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준이가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복희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아들들도 왔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복희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자선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자 조금씩 용서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김복희 할머니는 마지막에 진짜 딸을 찾아서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니까요.